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제 안 계셨다고 네.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요? 네, 어디 갔냐? 어디? 제가 비난을 받은 거죠. 원래 욕은 있는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 사람은 욕 먹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없는 사람 손들어 할 수 없으니까. 자, 어제 제가 K뷰티 컨퍼런스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마존에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 수많은 셀러들 가운데 뷰티 셀러들만 딱 모셔놓고 했던 그 컨퍼런스였는데, 일단 저는 거기 갔다 왔고, 우리 류종훈 기자는 또 어디 갔습니까? 유종 기자 지금 부산 모터쇼가 있죠. 저희 계속 현장을 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부산 모터쇼 현장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좀 멋있는 것들 좀 있었습니다. 예, 어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네. 이게 가짠가 싶을 정도였는데 진짜 그렇죠. 사진이죠. 네, 이거 진짜 사진입니다. 유종훈 기자가 찍어준 건데, 지금 이게 그 제네시스의 콘셉트카 네오른입니다. 요거 보셔야 돼요. 지금 자동차 의자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요거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비필러 없는 거. 비필러 없는 거. 실제로 양산차에서 비필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콘셉트카에서는 비필러, 요거 비필러 없으니까 이제 우리 롤스로이스처럼 문을 열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과연 한국의 롤스로이스가 나오게 될 것인지.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한국의 뭐 그거. 그래요? 왜요? K 롤스로이스 있잖아. 그러면 좀 그렇죠. GV70 뭐 한국의 네. 막 조선의 막한 이런 거. 그렇죠. 자, 그리고 다른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진 너무 예뻤거든요. 실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람보르기니 같은 느낌이죠. 네, 이게 바로 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카. 야, 저기 사람이 탈 수 있나? 탈 수 있어야죠. 앉은 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앉은 키. 그러게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사진 좀 더 보여드리면, 이제 이번에 약간 눈에 띄었던 거는 아무래도 르노가 좀 힘들었잖아요. 많이 판매량도 적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르노가 그래도 그나마 오로라 프로젝트로 알려졌던 중형 SUV 그란 콜레오스, 지금 화면 보이시죠? 그란 콜레오스를 선보이면서 좀 이목을 집중시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산차, 그러니까 외산차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한 곳이 BMW였었잖아요. BMW에서는 이번에 내놓은 게 이 노이어 클라세라고 해서, 노이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로는 New라고 해서 그렇죠. 클라스에는 클래스.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 신차급을 내놓는다 해갖고 이제 이걸 또 소개하는 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류종훈 기자가 보내준 현장 사진을 좀 보여드린 거고, 류종훈 기자가 뭐 실제로 다녀와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해주겠죠. 콘텐츠 또 만들어가지고 압권 채널에 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압권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K뷰티 얘기 좀 해봐야죠. 자, K뷰티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K뷰티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사실 이 행사는 무슨 행사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 화장품, 아니면 의료 뷰티 기기, 그리고 마스크팩, 뭐 자외선 선블럭, 뭐 이런 화장품과 관련된 뷰티 용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 아마존 플랫폼에서 이 광고 쓰시면 훨씬 더 잘 파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거 하시면 이게 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매하면 잘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사실 이 컨퍼런스가 열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아마존 프라임데이 날짜가 정해졌거든요. 예. 그러면 그 날에 얼마나 많이 잘 팔려면 뭐 해야 됩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열린 컨퍼런스였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파는 게 좋으냐,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170만 인플루언서가 직접 나와서 요즘에 뭐가 인기 있습니다를 보여줬는데,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요즘에 미국에서 이 한국의 마스크팩이 그렇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마스크팩. 그 마스크팩이 중국에서 K뷰티 할 때도 마스크팩이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미국 마스크팩이 참 뭐가 매력이 있나 봐요. 이게 마스크팩이 일단 하루 종일 피부를 좋게 만들어주는데 좋은데, 우리 요즘에 생각해보면 마스크팩이라고 하는 거는 딱 붙이고 한 10분, 15분 있으면 그때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럼 떼야 되잖아요. 그럼 한 10분 정도 피부 관리하고 끝난 느낌이잖아요. 요즘에 인기 있는 마스크팩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붙이고 자서 8시간 정도 붙이고 있으면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밤 내내 이제 피부 관리하고 우리가 자는 내내 피부 관리하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예쁜 피부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요즘에 이 얼굴에 뭐 붙이고 다니시는 거 많이 저 봤죠. 봤어요. 저거 뭐예요, 저거? 그 UV 패치라고 해서 이걸 붙이고 다니면 이제 자외선을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 현지에서도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크림 당연히 인기 있는 건 당연하고 UV 패치까지도 인기가 많은데 UV 패치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또 아예 좀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눈에 안 띄게 붙일 수 있는 패치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판매가 약간 포화 상태다. 미국에 팔아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좀 놀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진짜 한국 K뷰티가 아마존이 이제 K뷰티에 정말 진심으로 관심이 좀 많아 보였어요? 네, 정말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아 보인 증거로 제가 좀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정말 K뷰티 셀러분들 우리 아마존에서 미국 직구 많이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를 진흥하기 위해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이번에 내세웠습니다. 셀러 수수료 안 낸다고요? 그건 아니고 네. 계정 입점 수수료 있잖아요. 입점 수수료. 입점 수수료를 이제 오는 9월 30일까지 등록하시게 되면은 6개월간 입점 수수료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기존의 입점 수수료가 거의 $40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거 이제 $1만 받겠다. 1,400원에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알리익스프레스도 지금 그 입점 수수료, 판매 수수료를 오는 9월까지 안 받겠다고 연장을 했잖아요. 예. 사실 이런 것들도 셀러들을 모집하기 위한 모집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존 입장에서도 지금 K뷰티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K뷰티 셀러들이 많이 입점을 해서 본인들의 플랫폼에서 많이 판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이번에 프라임데이가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화장품의 특성상 뭐가 있냐면 내가 썼던 화장품 혹은 내가 썼던 화장품 브랜드를 다시 써요. 왜냐면 믿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랑 그쵸. 맞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프라임데이에서 판매가 많이 된 제품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판매까지 연결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화장품이 연말까지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번에 되게 잘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또 이제 한 가지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팔래요라고 하면은 결국은 포워딩 업체랑 계약을 해서 그럼 미국에 있는 아마존 창고까지 물건을 보내야 되잖아요. 제공을. 그래야지 이제 아마존에 그 물건 떼다가 이제 그 고객들한테 보내주는데 그 불편함을 하지 말라고 아마존 샌드라는 또 서비스를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셀러가 내 집 앞에다가 이제 재고 딱 갖다 놓으면 이제 그거 들고 가서 아마존 창고까지 옮겨서 창고에서 이제 그 아마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고객들에게까지 배송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유통 물류까지도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만 내놔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알리 때문에 우리나라 커머스 업체들이 좀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그 셀러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러면 야 알리 우리 들어왔냐? 그럼 우린 나갈게. 미국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K뷰티가 예전에는 이제 직접 유통을 해야 되니까 이제 대형 회사들만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뭐 홍보는 SNS로 하면 되고 유통은 아마존 같은 플랫폼들이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변화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우리나라도 좀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를 한 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말 끊는다고 뭐라 하더라고. 그래요? 이주호 기자 말 끊는다고 제가 안 끊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그 K뷰티를 계속 취재를 하면서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고민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모크라 법안이 이제 7월 1일부터 당장 다음 주잖아요. 모크라 법안이 뭐죠?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이 미국 시민들이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미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을 만드는 생산 공장과 생산 제조 시설 이런 것들 모두 다 FDA 등록하라라고 하는 굉장히 좀 규제가 강한 법안입니다. 근데 그 모크라 법안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지금 그 오프라인 매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포라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올리브영 같은 그런 드럭스토어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월마트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이 지금 다 화장품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다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지금 그럼 월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그다음에 세포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드럭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들을
그들이 스스로 지금 자진해서 그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유통사들이. 유통사들이. 그럼 왜 그런지 보면은 나중에 괜히 FDI한테 걸려서 못 팔게 되는 것보다는 미리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못 팔면 안 되는 거 다 빼고 팔 수 있는 거 다 넣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현대화법을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얘기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OEM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가운데 이미 FDA 등록을 다 해놨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 규제라고 하는 게 되게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분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명문 자체가 좀 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해석을 해갖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브랜드 라벨링 있잖아요. 예, 그 라벨링 가운데 지금까지는 그냥 뭐 마케팅 포인트로 많이 쓸 수 있었던 게 괜히 지금부터는 안 된다고 해서 막 월마트에서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거를 그렇게 쉽게 야 우리나라 OEM 업체도 다 돼 있으니까 뭐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건 진짜 규제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물론 저는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문제 없이 팔렸으면 좋겠고 월마트나 뭐 아니면 드럭스토어에서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명문이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예, 예. 잘못 걸리면 안 되니까 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뉴스는 악성미 분양이 10개월 연속 늘었다는 내용을 한지영 기자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 예, 한지영 기자 그 뉴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서울 그 아파트 거래량이 2년 9개월 만에 5천 건대로 회복했거든요. 네. 근데 지방 거래량은 좀 줄고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그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5월 주택 통계표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이제 총 7만 2천 가구로 집계됐는데요. 그 제일 아래쪽 표를 보면은 초록색 선이 미분양 주택입니다. 네. 지난 2월 6만 4,800 가구, 3월 6만 4,900 가구, 4월 7만 2천 가구로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걸 볼 수 있는데 6개월 연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밑에 노란 색깔 선입니다. 이제 준공 후에 미분양을 나타내는 악성 미분양 선인데 이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10개월째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제 악성 미분양이 1만 3천 가구를 넘어섰거든요. 네. 근데 서울에서도 이 악성 미분양 물량이 9년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지표를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주택 매매 거래량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음 표를 보시면은 매매 거래량이 그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약 5만 7천 건인데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했고 서울이 이제 8천 건대로 전년 동월 대비 30% 가량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도 11% 정도 증가했는데 지방은 3만 건대 이하로 감소한 거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사실 악성 미분양이 많이 쌓인 곳은 서울보다 좀 지방이 더 많잖아요. 예, 예. 근데 경남이 이제 1,800가구 가까이 되면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대구, 전남, 부산 이렇게 순입니다. 사실 이제 5월 착공 분양 실적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긴 했는데 이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인허가나 준공 실적은 좀 감소했습니다. 아래 물량 추이를 보면은 착공이 이제 10만 7천 가구로 전년 동비 대비 31.4%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분양은 전년 대비 95% 증가했고 인허가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4% 하락했고 준공은 17% 이제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분양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가구 수가 이제 증가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민생 토론 대회에서도 요즘 뭐 공급 확대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뭐 착공과 분양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증가한 상황인데 사실 국토부 관계자가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이 이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하는 게 가장 큰 이제 우선 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몇 주 연속으로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미분양이 늘어난다라는 거하고 지금 부동산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분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악성 미분양이 많이 나는 지역은 이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높게 지금 뭐
악성 미분양 나면은 싸게 싸게 팔면 되지 팔리겠죠? 않느냐. 네. 그러니까 지역이 괜찮으면 이제 싸게 팔면 팔리는 문제니까 이게 특별한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싸게 팔더라도 안 나가는 물량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으냐 안 좋으냐고 악성 미분양을 보는 건 조금 분리해서 네. 볼 필요가 있는데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사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게 미분양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동산 경기를 의미하는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경기가 이제 안 좋다라고 이제 그거를 공통적으로 인식을 했을 때 네. 정부가 부양책을 그럼. 아 그렇게 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을 또 밀어 올려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분양이 낮다고 해서 이거를 부동산 시장 문제니까 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좀 확대 해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다음 소식 바로 우리 권 팀장님이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 롯데그룹이 좀 네. 신경이 좀 쓰였었는데 오늘 한국신용평가가 롯데케미칼, 롯데지주, 롯데물산, 롯데렌탈, 롯데캐피탈의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오늘 나온 건데 네.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AA- 안정적이었는데 이 전망치를 부정적으로 바꿨고요. 네. 롯데렌탈, 롯데케미칼, 롯데지주도 각각 안정적으로 봤던 전망을 부정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왜냐하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그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7,62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3,477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네. 이게 롯데케미칼은 이제 그룹 내에서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캐시카우 쪽에서 조금 그러니까 캐시가 잘 안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뭐 건설업이나 이런데 좋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기대할 거는 별로 없고 그렇다고 이제 마트라든지 이런 유통업들도 지금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장 가시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석유화학 부분이 이제 롯데케미칼인데 사실 롯데케미칼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이게 왜 어려우냐면은 화학업이 이제 중국 쪽에서 네. 화학 산업에 대한 건설이 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화학 산업이 좀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은 다른 포트폴리오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 소재,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금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제품은 이제 석유니까 둘의 성격이 많이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지금 배터리 재료들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쨌든 석유화학에서의 어떤 중국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한 측면이 있는데 이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체 매출에서 기초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가 돼요. 아 그럼 이제 그 중국의 직격탄을 맞는 매출 비중이 엄청 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화학사들에 비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 등에는 앞으로 한 1조 정도의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큰 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호남석유화학 뭐 이런 것들의 전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롯데케미칼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동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인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연결 기준 그러다 보니까 연결 기준 순차익금이 2021년 말 기준 3천억 원에서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6조 4천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3천억에서 6조.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안 그래도 거기도 이제 동박 사업 같은 거 새로 하려고 이제 일진머티리얼즈 인수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가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그룹 전반적인 신용 등급이 이제 강등되는 모습들이 좀 줄줄이 나타나게 되는 게 됐고요. 예전에 그때 롯데건설이 둔촌주공 아파트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롯데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좀 덩달아서 좀 힘들어진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용 등급이 나빠지게 되면 이게 뭐 전망치가 좀 낮아지게 되면은 시장에서의 조달 금리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네. 좀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얼마 전에 유통 쪽에 계시는 분들 만났을 때 롯데마트의 순위가 꽤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그 얘기 좀 놀랍더라고요. 그 저도 그러니까 좀 놀랐었거든요. 전체 마트 순위의 네. 2위가 홈플러스라고 3위가 롯데라고. 3위가 롯데마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밀렸나? 그러니까요. 홈플러스는 지금 막 매장 팔고 있잖아요. 네. 근데 큰 매장들 팔고 있는데 롯데마트가 3위라 그래가지고 이게 좀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수익이 잘 안 나게 되면은 이렇게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네네. 그래서 롯데그룹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가 취재를 좀 디테일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롯데는 아무래도 유통 우리나라에서 1위를 또 차지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좀 추가 취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그 짓고 있던 ESS 공장 건설을 일시적으로 좀 잠시 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그 지난 4월에 착공을 시작했던 ESS 전용 생산 공장 건설이 최근 중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그 함께 착공하고 있었던 원통형 배터리 공장 건설은 이어지는 거고,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ESS 공장이 건설이 잠깐 멈추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래 7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원통형 배터리 36기가와트시, 그다음에 ESS는 또 LFP잖아요. LFP 배터리 17기가와트시 규모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공장 건설이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전기차 캐즘 현상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건 전기차고 지금 니네가 중단하는 거는 ESS라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래서 전기차용 배터리의 일부 라인을 ESS로 전환하고 ESS 전용으로 짓던 공장은 잠깐 좀 쉬자라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 속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이 애리조나주 ESS 공장 건설을 잠시 중단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그 ESS의 중요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저 인덱스 시간에도 좀 많이 드렸었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드러나고 있는 굉장히 큰 트렌드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첫 번째가 너무나도 저렴한 태양광 패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 이 두 가지인데,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워낙 큰 전력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 발전소를 짓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새롭게 발전원을 가장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게 태양광 발전인데, 이 태양광 패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광을 발전원으로 건설하려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려면 태양광이라고 하는 거는 낮에는 또 전력 그 발전량이 많았다가 밤에는 없었다가, 그러다 안정적인 그 발전원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ESS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논리가. 예. 결국은 그러면 이 ESS가 우리나라의 ESS를 과연 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담게 되는데, 여전히 변수는 좀 있긴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7.5%에서 25%로 높여놔서 중국산 배터리가 가격이 ESS 가격도 높아진 건 맞는데, 예. 그러면 이 가격이 가성비로 따져봤을 때 한국 ESS 배터리는 뭐 LG엔솔밖에 없으니까 요게 그 채택될 수 있을 것이냐, 요건 아직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회는 상당히 좋은 기회이긴 한데, 가성비를 따졌을 때 한국 ESS가 아직은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조금 어렵다. 근데 아무래도 중국산 배터리는 IRA 관련한 부분들이 좀 걸려가지고 네네. 이거는 뭐 뚜껑 좀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망 평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른바 채찍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채찍 효과가 이게 여기서 나는 이렇게 살짝만 하면 끝에서는 이렇게 팍 움직이는 네. 게 채찍 효과잖아요. 이 다 자동차 회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많이 판다고, 그쵸. 100대 판다고 이제 100대만큼 계획을. 배터리 공급하라 그래가지고, 네. 그럼 배터리 회사들은 그 100대 준비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 안 팔린다고 나 50대만 사갈래 그러면 그 공장이 놀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새로 공장 짓지 말고 그럼 있는 공장에서 그 자동차용 배터리 좀 생산량 줄이고서 그리고서 거기에 남는 캐파를 뭐 ESS를 하겠다. 그럼 요게 채찍 효과인 게, 소재 회사는 이게 더 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럼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가 뭐 100 정도 사간다 그랬으면은 네. 거기 뭐 배터리 회사도 한 110, 120 이 정도 했을 생산하려고 거고. 해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소재 회사한테 한 또 가서 150. 야 150어치는 좀 만들어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재사가 지금 그래서 힘든 거예요. 참. 그래갖고 이제 소재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여기에 조금 이제 체력이 좀 딸리는 데들은 거기서
그 공급 밀어내기를 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덤핑이 돼가지고 이제 나머지 회사들까지 같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데 이게 LG 엔솔의 공장까지 그 건설 속도 조절을 하는 거 보면은 네. 이게 좀 이게 그 전기 차발 이 채찍 효과가 조금 진정이 돼야 나머지 공급망들도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ESS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논리로의 기대감이지 이게 아직 막 뚜렷하게 현실화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비싸요. 네. 아니 뭐 태양광 전기 가격은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거기다 배터리 저장해가지고 그렇죠. 그 그리드 연결해서 쓰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비싸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페널티, 화석연료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내려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전기 쓰는 거하고 배터리 넣어서 전기 넣고서 다시 빼는 거하고는 그렇죠. 당연히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ESS가 가는 방향은 맞는데 네. 여기에 이제 시장성을 가지려면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는 뉴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재밌는 거요? 지금 제가 차트를 준비 안 했는데 현대 글로비스가 제가 한번 차트 뭐 며칠짜리 준비해 드려요. 그냥 뭐 한 일주일치, 일주일치? 아니면 뭐 네. 일주일치나 뭐 5일치나 알겠습니다. 뭐 아니면 연중으로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럴까요? 현대 글로비스가 오늘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습니다. 여기 이규복 현대 글로비스 대표님이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도 한번 했었는데 네. 이 보면은 최근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한번 그냥 한번 열어 주시죠, 한번 PD님. 띄워봐 이거 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몽구 회장 사망설 나왔을 때 네. 그때 주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때죠, 이때. 네. 네. 그리고 오늘 인베스터 데이에서 뭘 발표했냐면은 1대1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에? 주주 여러분 한 주씩 쏘겠습니다. 이거 했어요. 네. 한 주씩 쐈거든요. 네. 근데 오늘 1일봉 한번 보시죠. 1일봉. 오늘 하루요? 예, 예. 네. 잠깐만. 와 이게 4.5% 빠졌어요. 아니 원래 무상증자하면 50% 빠져야 돼요. 아니 네. 그거 반영하지 않고서도 네. 그거 반영하지 않고서도 좋은 거 발표했는데 이렇게 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나온 내용은 뭐냐면은 2030년까지 9조 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25조 원이었던 매출 규모를 4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 영업이익도 6%에서 2030년에 7%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가 어떤 일하는 회사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기가 그 자동차 물류, 현대차의 자동차 물류 하는 게 있고 또 해운업을 합니다. 네. 해운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LNG 선박 같은 거 사가지고 그 선박으로 LNG LNG 운송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뭐 물건 갖다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럼 CKD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파는 건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글로비스에 대해서 너무 그 현대차의 그 물량, 자동차 물량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나머지 비즈니스들이 꽤 많다라는 것들이 좀 주목이 되는데 이 회사의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유통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갖고 이게 회사 실적 변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상증자 한 배 해가지고 이제 한 주씩 무상증자 해가지고 주식 네. 수를 좀 대폭 늘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제 이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된다면은 지난해 340만 대였던 완성차 해상 운송 물량이 2030년에 500만 대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그러면은 시장 점유율 20%로 상승하면서 글로벌 1위가 된다라는 건데 이거 비밀인데 여기 계신 분들만 그냥 같이 보시면 좋은데 그럼 딱 4,000분만 볼 수 있는 4,000분만 4,000분만 비밀 하나 보세요.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어떤 비밀이 숨어 있냐면은 네. 여기에 비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28%에서 2030년에 40%로 올릴 계획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글로비스를 현대차의 거버넌스를 보면 지배 구조를 보면은 네. 글로비스 주식을 사서 모비스 주식을 팔아서 모비스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글로비스를 팔아서 모비스를. 예, 네. 그래가지고 글로비스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 정의선 회장한테 이롭다. 요런 스킴이에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현대차가 이 글로비스에다 차 물류를 맡길 때 돈을 많이 쳐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안 쳐줘요. 그래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제가 차를 저기 미국 북미로 보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현대랑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보낼 때 일반 다른 데로 보내는 거랑 예. 글로비스로 보내는 거랑 가격 차가 얼마나 그러니까 납니까?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글로비스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고, 네네.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운송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네.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당연히 위로 올려받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 거는 잘 안 올려받는다는 거지. 현대차가 돈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안 주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뭔 얘기를 드리려 그런 거면 비계열사 비중이 28%에서 40%로 상승이 되면은 아, 물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상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익률이 올라가는 네. 효과. 그리고 지금 이게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중국 자동차 회사라든지 음. 여러 데들이 여기는 지금 배 못 구해가지고 거의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도입이 될 거고 그리고 배당 정책도 원래 전년도 주당 배당금의 5에서 50%를 상향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전년 대비해서 최소 5% 상향과 배당 성향을 25% 이상으로 한다라고 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최소 기준만 가정을 하더라도 2027년의 주당 배당금은 작년에 2배가 넘게 될 거다. 배당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잠깐만. 5년 만에 배당금이 2배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작년에서 2027년이니까. 그러면 사실 그러면 연평균 상승률 거의 10%가 넘는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표 같이 보시면은 결론은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네. 이른바 기업 가치 재고, 뭐 이른바 기업 밸류업이라는 게 뭐냐라 그러면 매출 얼마 할 거고 계열사 비중을 얼마 정도 포트폴리오 가져가고 영업이익이 7%다 그러면은 이익률 7%다 그러면 40조에다 7 곱하면 7, 4, 28 해가지고 대충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나가는 돈이 9조 원이니까 이제 9조 원을 써서 얼마를 벌 거고 하게 되면은 대충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여기다 주주 환원 계획까지 보게 되면은 아 주가의 이론적 가치는 이만큼이고 네. 거기에 더해서 내가 캐시로 바로 받을 수 있는 배당이 이만큼이니까 대충 어느 정도 주가에 살 수 있다라는 비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달성이 되면 이게 뭐 달성이 될 것 같으면은 사서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거고 달성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건데 안타까운 점은 이런 계획이 발표된 날은 오히려 주가가 4.5%가 빠지고 그래서 정몽구 회장 사망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썰 때문에는 올라가고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떤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동안 그렇게 가이던스를 잘 준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이던스를 보고 이제 따박따박 투자하는 그런 수요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이런 투자 문화 개선을 위해서 기업들도 좀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딱 이 장표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뭔가 앞으로의 계획이 좀 명쾌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아, 이렇게 가이던스를 주면 사실 좋죠. 그럼 대충 투자자 입장에서 좋죠. 네, 대충 이론가 얼마 돼야 되는지 알 수 네. 있잖아요. 예. 좋습니다. 근데 제일 답답한 거는 꼭 그렇게 가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아, 그쵸. 그러니까 회사는 돈도 잘 벌고 네. 자산도 막 엄청 좋고 수익률도 좋은데 주가는 안. 안 오르다. 이게 현대차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거 진짜 잘 되는 거 보고서 투자했는데 네. 계속 안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가버리니까 또 라고 얘기할 때 살 걸이라고 얘기할 때 살 걸이라는. 다음 뉴스는 뭔가요? 자, 다음 뉴스는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오늘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서칭도 많이 하고 게임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IT 발전 때문에 청년층의 그 노동 공급이 감소했다. 라는 에이, 제가 한 게 또 아니에요.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요새 애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일을 안 해. 이거 노동공급이 안 되지. 한번 보시죠. 자, 일단 그 1999년부터 2019년 사이에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근로시간 감소와 여가 시간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상관관계를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이런 가운데 컴퓨터 관련된 여가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럼 노동 공급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남성 청년이 한 10.7% 줄어들었고요. 여성 청년층의 여성분들은 좀 덜 줄었습니다. 6.3%. 그리고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러면 그 기술 발전이 근로 시간을 얼마나 감소시켰느냐? 를 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총 근로 시간이 남성이 감소한 거가 6.7시간인데 주당 6.7시간인데 그 중에 4.6시간이 기술 발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은 총 근로 시간 감소가 주당 1.5시간인데 그 중에서 기술 발전 때문이 몇 시간이냐? 1.4시간. 여성분들은 거의 한 99%가 기술 발전 때문에 줄어들긴 했지만 시간 감소가 별로 적었고 남성분들은 한 전체 근로시간 감소 가운데 한 70% 가까이가 기술 발전 때문이긴 한데 꽤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이대남들이 게임하느라 일을 안 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아니, 근데 한국은행 아저씨.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 메시지가 뭐냐? 사실 지금의 청년층이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 장년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장년층의 노동 감소가 계속 이어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기술 발전은 계속 이어지게 될 테니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앞으로 노동 시장으로 뛰어들게 될 청년들, 새롭게 들어오게 될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트렌드가 이어진다고 쳤을 때 생산성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거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근데 뭐 하긴 뭐 나 때는 말이야. 뭐 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뭐 유튜브 보고 이런 노는 애들 하나도 없었어요. 아 맞아요. 없었죠. 네, 네. 무슨 유튜브를 보고 놀아? 그리고 그때 틱톡 안 했어요. 아니, 누가 그때 틱톡을 해요? 네, 릴스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스타크래프트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그렇습니다. 우리 뭐 근데 주말에 또 이런 IT 기기, 근데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는 저런 게 있어요. 이게 생산성이라는 거는 이제 노동 생산성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월급 많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건 결국 결과물에 대한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위당 노동이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얼마를 생산해내느냐가 생산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용실의 노동 생산성을 높여주려면은 네. 제가 머리를 자르고서 돈을 많이 들이면 내면 돼요.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투입이 됐을 때 생산성을 높이면 된다라는 얘기는 돈 잘 벌면 된다라는 네. 얘기인 것 같가 되기 때문에 저는 경제학자들이 생산성 얘기할 때 좀 허무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네. 우리가 돈 많이 쓰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당 단위당. 똑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주면 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방송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슈퍼챗을 막 쏴가지고 저한테 막 돈을 막 주시잖아요. 네. 그럼 저의 단위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뉴스룸 끝까지 하는데 저 노동 생산성 빵이잖아요. 빵이네. 생산성 제로. 알겠습니다. 생산성 없는 뉴스룸 여기까지 하시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비의 건강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